저는 최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죠. 남편과 함께 30년을 운영했던 분식집을 작년에 정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던 삶이었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외동딸 수진이를 대학까지 보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데 옆집 김 여사가 말을 걸더군요. 미숙 씨 딸은 요새 자주 오던데? 효녀라서 좋겠어.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최근 1년 사이 부쩍 자주 찾아왔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나 얼굴 보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죠. 사위까지 데리고 와서 집안 이곳저곳을 고쳐주곤 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아픈 데 없어? 딸은 올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급 과일도 사오고 건강식품도 챙겨왔죠. 사위는 막힌 싱크대를 뚫어주고 나간 전구도 갈아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 하나는 잘 키웠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 오실 수 있어요? 엄마한테 드릴 게 있어서.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토요일이 됐습니다. 딸네 집 초인종을 누르자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잡채, 갈비찜, 배추전까지 다 있더군요. 어머, 이걸 언제 다 준비했니? 수진이는 저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기분이 좋았죠. 딸이 해준 음식은 언제나 맛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사진이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었죠. 엄마, 이거 보세요. 하와이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와이가 뭐? 엄마 칠순 선물이에요. 하와이 일주일 여행.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와이가 얼마나 먼데, 그리고 그런데 가는 게 얼마나 비싼데. 사위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시면서 좋은 곳 구경하셔야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항공권도 끊었고 5성급 호텔도 예약했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다니게 된 거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한테 보답할 차례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분식집에서 일했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새벽에 밀가루 반죽하던 모습, 기름 튄 손등, 무릎 꿇고 바닥 닦던 날들. 우리 딸, 정말 컸구나.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을 정도였죠. 하와이라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곳을 제가 직접 가게 됐다니. 평생 서울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비행기도 한번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모임에 갔습니다. 얘들아, 나 다음 주에 하와이 간다. 뭐? 하와이? 미숙이 내가? 우리 딸이 칠순 선물로 보내준대. 5성급 호텔에 일주일 동안. 할머니들이 부러워하며 난리가 났죠. 어머, 미숙이 딸 정말 효녀네. 요즘 그런 자식 흔치 않은데 복 받았어.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자랑할 일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가슴을 펴고 다닐 수 있었죠.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에 짐을 꾸리고 있었죠. 여름옷 몇 벌, 세면도구, 상비약을 챙겼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수진이었습니다. 이 밤에 왜 왔어? 딸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일찍 출발하셔야 하니까 제가 미리 와서 체크해 드리려고요. 수진이는 제 캐리어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저것 더 챙겨 넣더군요. 선크림, 선글라스, 모자까지. 엄마, 하와이 햇빛 엄청 세요. 이거 꼭 바르셔야 해요. 짐을 다 꾸리고 나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엄마 여행 가시는 동안 집 좀 관리하게 해주세요. 일주일이나 비우시면 먼지도 쌓이고 환기도 안 되잖아요. 제가 가끔 와서 창문도 열어주고 청소도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럼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엄마 안 계실 때 들어가야 하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 수진이에게 건넸죠. 여기, 이거야. 너만 알고 있어라. 에이,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수진이는 메모지를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제가 내일 아침 공항까지 모시러 올게요. 딸이 나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꿈만 같은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죠. 이 행복이 곧 악몽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을. 제가 믿었던 딸이 저를 어떻게 배신할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약속대로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컸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여기서 체크인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가볼게요. 좋은 여행 되세요.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벅찼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신기했습니다. 10시간쯤 지났을까요? 비행기가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야자수가 길 양옆에 늘어서 있었죠. 와, 정말 하와이구나.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호텔은 정말 멋졌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방이었거든요. 침대도 푹신했고 욕실도 넓었죠. 첫날 저녁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이름은 잘 몰랐지만 다 맛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 잘 도착했어. 여기 정말 좋다. 고마워.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싶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산에 올랐죠. 정상에서 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점심때는 유명하다는 팬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죠. 오후에는 와이키키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가 하얗고 바다가 투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 너무 좋다. 사진도 많이 찍었어. 고마워. 역시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수진이는 문자를 보내면 바로바로 답장하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수진이 생각만 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오전 내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도 넘게 걸었죠. 하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 받지 않더군요.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예정된 관광도 취소했습니다. 호텔방에서 계속 전화만 걸었죠. 밤이 됐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교통사고라도 난 걸까? 아니면 아픈 건 아닐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호텔 프런트에 내려갔습니다. 한국으로 전화 좀 걸고 싶은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저는 수진이 집 근처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 미숙이야. 어머, 미숙이? 하와이는 잘 간 거야? 응. 그런데 수진이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수진이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줄 수 있어? 순자는 잠깐 기다리라더니 2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수가 수진이네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더라. 벨 눌러도 대답 없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5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관광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호텔방에서 계속 전화만 걸었죠. 수진이 사위, 수진이 친구들. 생각나는 번호란 번호는 다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진이 소식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수진이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꿈이었죠. 6째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호텔 프런트로 내려갔습니다. 항공권을 바꿀 수 있나요? 오늘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오늘은 비행기 자리가 없는데요. 내일 오전편은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져온 옷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지 못했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걱정됐습니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침대에 앉아 또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무슨 일이야? 왜 전화를 안 받니? 엄마 걱정돼서 미치겠다. 전화 좀 해라. 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7째 날 새벽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했습니다. 10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기내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빨리 한국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수진이를 만나고 싶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입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저는 조급한 마음에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급하게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집이 있는 층에 올라갔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다시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삐삐삐. 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삐삐삐. 빨간 불. 비밀번호가 분명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미숙 씨?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미숙 씨, 이사 가신 줄 알았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딸 부부가 며칠 전부터 짐을 빼더라고요. 큰 트럭까지 왔었어요. 저는 당연히 미숙 씨도 같이 이사 가시는 줄 알았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언제 짐을 뺐는데요? 한 사흘 전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죠. 미숙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죠.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엄마 집 비밀번호가 왜 바뀐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저희가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업 자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제가 구한 원룸에서 당분간만 계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그럼 엄마한테 말을 하든가. 왜 몰래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저 지금 바빠서. 야, 최수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미숙 씨, 일단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앉아요.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다 줬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잡을 수조차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 30년을 분식집에서 허리 굽혀 일해서 산 그 집을 딸이 빼앗아 갔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간 사이에 말이죠. 하와이 여행도 다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일주일 동안 멀리 보내놓고 그 사이에 집을 빼앗으려고 꾸민 일이었던 거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던 것도, 집 청소를 해주겠다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옆집 아주머니 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미숙 씨,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명백한 범죄잖아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딸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제가 이만 가볼게요. 어디 가시게요? 집도 못 들어가잖아요. 일단 찜질방이라도 가 있어야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거기라도 가서 하루를 보내야 했으니까요. 찜질방 매트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죠. 수진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초등학교 때 수진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중학교 때 했던 말도 생각났죠. 그 딸이, 그 착했던 딸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는 매트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원룸 주소예요. 거기 가서 계세요. 월세는 제가 낼게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딸이 준 원룸에서 살면서 딸 눈치나 보고 사는 삶.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찜질방을 나와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그건 명백한 범죄예요.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셔야 해요. 직원이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보다 더 강한 감정이었죠.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딸이든 누구든 저를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찜질방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보니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장을 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변호사를 만날 수는 없었거든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은 시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최미숙 어르신이세요? 접수처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요. 제 집을 빼앗아 갔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와이 여행 이야기, 비밀번호를 알려준 일, 집에 돌아왔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던 것, 딸의 전화 내용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집 등기부등본 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뭔지 잘 몰라서요. 지금 바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등기소 가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등기소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어르신, 집이 어르신 명의인데 무단으로 담보를 설정했다면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예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서 다시 오세요. 그걸 보고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게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나와 곧장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등기소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물어 민원실을 찾았죠. 등기부등본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주소 적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집 주소를 적었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한자와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 제 집에 2억 5천만 원 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최수진. 제 딸이었죠. 손에 쥔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딸이 정말로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거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등기소를 나와 다시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이거 큰일인데요.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따님이 어르신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어르신이 하와이 가신 날이에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제가 하와이로 출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임장이 첨부돼 있는데요. 이것도 위조된 거예요. 어르신이 서명하신 적 없으시죠? 네, 전혀 없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죠. 그리고 사기예요. 형법 위반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딸을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그건 제가 낳은 딸이었거든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이 결정하셔야 해요. 하지만 제 생각엔 고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재판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어르신이 이기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인적사항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 입에서 나오는 딸의 정보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소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최미숙. 제 이름을 쓰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르신, 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해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피고소인이 따님이시네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합의 의사는 없으신가요? 가족 간 일이니까.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조사 일정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 결정하셨어요.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혼자 길을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를 찾아 앉았죠.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제 딸을 고소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딸을 경찰에 신고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저를 배신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달콤한 말로 저를 속였죠. 제 평생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도 그곳에서 보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딸이든 누구든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미숙 어르신이세요? 피고소인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도 함께 와주기로 했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같이 들어가서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형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숙 어르신,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여행 가시기 전에 따님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딸이 집 청소를 해주겠다고 해서요. 그런데 집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고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어요. 형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죠.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피고소인을 소환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와 변호사와 커피숍에 갔습니다. 어르신, 오늘 잘하셨어요. 이제 따님 측 조사가 남았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마 어르신이 구두로 허락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하던데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당연한 거 아니니?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사과할게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발이요. 수진이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해. 엄마, 제발이요. 저 전과자 되면 회사에서 잘려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진아, 내가 먼저 엄마를 배신했어. 용서는 없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났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3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진이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첫 재판 날이 잡혔습니다. 저는 법원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딸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죠.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수진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구두로 집 담보 설정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판사가 저를 제지했습니다. 고소인, 진정하세요. 차례가 되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던 날짜에 대출이 실행됐다는 기록이었죠. 등기소 CCTV 영상도 나왔습니다. 수진이와 사위가 서류를 접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웃 증인도 출석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짐을 빼는 걸 보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트럭까지 와서 짐을 실어 갔어요. 고소인인 최미숙 씨는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와이에 여행 가셨다고 들었어요.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고소인이 해외에 있는 틈을 타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수진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판사가 수진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바라봤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업이 망하면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했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속인 건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달려가서 딸을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죠. 수진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힘들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엄마를 속였니?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엄마 생각을 했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넌 그냥 내 욕심만 생각한 거야. 제 말이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넌 엄마를 배신했어. 평생 일해서 모은 걸 한순간에 빼앗아갔잖아. 수진이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꿋꿋이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잘하셨어요. 다음 재판에서 판결이 날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종 판결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수진은 고소인의 집을 무단으로 담보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라. 판결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이기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허전했습니다. 이긴 건 맞지만 제 딸이 범죄자가 됐으니까요. 이제 집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강제 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틀 후 집행관과 함께 제 집으로 갔습니다. 1년 만에 처음 가보는 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제 집행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딸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엄마.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라 즉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사위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사위도 저를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1년 전에 가득 실어갔던 짐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넌 내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른 거야. 당연한 거지.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였지만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집행관이 제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제 어르신 집입니다. 저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들어가는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가구 배치도 바뀌어 있었고 벽지도 새로 발랐더군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수진이가 살았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제 집을 되찾았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딸을 잃었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잘못한 겁니다. 딸이 먼저 저를 배신했죠. 저는 제 권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집 침대에서 잤습니다. 1년 만에 제 침대였습니다. 편할 줄 알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출금 문제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판결문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안 갚으면 강제 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어요. 애들이 돈이 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대출금 갚을 돈이 없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딸이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대요. 그럼 재산 압류를 신청하셔야 해요. 월급이라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딸의 월급까지 압류하면 수진이는 어떻게 살까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수진이의 월급 3분의 1을 압류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요. 월급 압류 풀어주세요. 저희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대출금이 갚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다 받을 수는 없었지만 천천히라도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쓴 유언장이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딸 최수진에게 상속한다. 저는 그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을 썼습니다. 딸 최수진에게는 법적 최소 상속분만 준다.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공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공증사무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따님에게 최소 상속분만 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수진이 손에 제 재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잘했어. 넌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았어. 그렇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딸을 잃었지만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진이가 찾아왔을 시기였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음식을 놓고 절을 했죠.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딸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저는 인터폰을 끄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에요. 명절인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갔더군요. 저는 한참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경비실에 갖다 줬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거 드세요. 어머, 괜찮으세요? 네, 저는 필요 없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이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자주 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기고하고 싶습니다. 신문사 기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와이 여행, 배신, 재판, 그리고 승소까지. 기자는 진지하게 메모했습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 꼭 써도 될까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효도 사기 조심하세요. 70세 할머니의 경고. 기사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응했습니다. 방송국에 가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저처럼 당할 수 있어요. 제 말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 이야기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경로당에서 모임을 만들었죠. 효도 사기 피해자 모임이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자식에게 배신당한 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로했고 조언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싸워야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눠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1년이었죠. 저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친구 모임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해자 모임도 계속 이어갔죠.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뜯었습니다.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에요.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평생 일하시며 모은 돈을 제가 한순간에 빼앗아 갔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여전히 엄마가 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어두고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죠.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할머니, 오늘 도시락 가져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미숙 씨,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직 건강해서 다행이다. 제가 아직 싸울 힘이 있어서 다행이다. 만약 제가 더 나이 들었거나 아팠다면 수진이에게 당하고도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았죠. 어느 날 동네에서 수진이를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도 저를 봤습니다. 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저도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서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도 수척했죠. 엄마, 잘 지내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네. 저도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보니 잘 지내지 못하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배신했을 때 딸도 저에게 냉정했습니다. 저를 하와이에 보내놓고 집을 빼앗아 갔을 때 딸은 제 눈물을 생각하지 않았죠. 저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준 것뿐입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수가, 넌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넌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았어. 후회 없어. 그랬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이 저를 배신했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이겼습니다. 제 권리를 찾았고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